심리학을 배워봅시다. 3강이 또 활짝 열렸네요. 이번 시간엔 알쏭달쏭 나의 속마음들, 심적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막장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 우리는 욕하면서 본다고 해서 욕하면서 본다. 그래서 욕들어간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 사실은 성격 심리학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성격들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노래가 있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가시나무새라는 노래인데요. 제 노래 실력을 평가하시지 말고요. 그런 가사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내 속엔 내가 너무 많다는 거죠. 얼마나 많을까? 여기에 대해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요. 자아는 복수다. 셀프가 아니라 셀브스. 물은 셀프가 아니라 자아는 셀브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 안의 자아는 내가 만나는 사람만큼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나는 학생이 되는 거죠. 친구를 만나면 또 다른 친구가 되는 거고요. 엄마나 아버지를 만나면 나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혹은 동생들 만나면 형이 되고 다른 사람들 만나면 언니 오빠가 되죠. 이렇듯이 다양한 자아가 나와서 거기에 맞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점들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만큼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사실 그러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아들이 어떻게 서로 잘 지내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나들끼리 잘 지내면은 우리 마음이 편안한 거고요. 내 안에 나들끼리 싸우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걱정이라는 거죠. 걱정. 대체로 걱정이 뭡니까? 이게 좋은 것을 사면은 되게 기분은 좋을 것 같은데, 돈을 관리하는 내가 걱정하죠. 그렇게 거기다 돈을 많이 쓰면 어떡해? 그래도 살면서 돈은 좀 기분 내자고 쓰는 거지 하면서 나 안에 나들끼리 이렇게 막 치고받고 하는 게 우리는 걱정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누군가는 이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누군가 이겼다. 좋다. 이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나를 억압하는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뭔가 깨끗하고 정리정돈 잘하는 내가 있어요. 반면에 그에 반대되는 나도 있겠죠. 아무렇게나 하고 좀 편하게 뭔가 지내고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늘 반듯하고 정리정돈을 잘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억눌렀을 가능성이 높다? 정리정돈을 잘한 내가 마음 놓고 어질러 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한 나를 억누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깥에서 보면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 잘하니 좋겠다 싶지만 이게 늘상 그렇게 지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여럿인데 어떤 자아가 과도하게 억압을 받으면 폭발을 한다는 거죠. 폭발. 자, 그랬을 때 흔히 여러 가지 표현들 하죠. 뭐가 열렸어. 이게 뭘 터졌어.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실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은유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 프로이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 문화는 이런 무의식적 욕망들의 억압을 통해서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보면은요, 문화에서는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게 되게 많죠. 어른이 되면 애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들을 눌러야 되죠. 그리고 청소년이 되면 뭔가 이성한테 호기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이렇듯이 우리는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사실 문화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쭉 늘어나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하면, 우리의 인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뭔가 우리 마음도 편해지고 행복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꼬인 사람이 나오고 흔히 얘기하는 대로 사이코패스, 사실 사이코패스를 심리학 용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런 사람이 나온 이유는 사실은 우리 내부에 너무 억눌린 애들이 폭발해서 나온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마음들을 정말 평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나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나, 숨기고 싶은 나도 적절하게 뭔가 풀어줄 기회가 있어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이런 성격 심리학,
무의식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내놓은 시사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뭔가 좀 사람들한테 욕을 먹거나 눈총을 받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기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정신분석학에서는 방어기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뭔가 좀 그대로는 아닌데 이런 것들을 은근슬쩍 이런 자아들, 억눌려있던 자아들을 풀어내는 기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막장 드라마라는 겁니다. 자, 욕을 하면서 왜 막장 드라마를 볼까? 보면, 그리고 뭐 막장 드라마가 인기 있으면 막 신문 같은데 미디어에서 막 그러죠. 아니,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 걸 보냐, 이런 게 어떻게 저녁 혹은 아침 방송에 나올 수가 있느냐 막 이러지만, 여기에는 이거는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바로 이런 드라마들이 끝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죠. 정말 그러면 막장 드라마가 없다면 사회는 더 반듯해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를 반듯하게 통제하려고 했었던 전체주의 국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치가 그랬고요. 공산주의들이 대체로 사회를 통제해서 바람직한 사회로 만들자고 그랬는데 다 실패했죠. 이유가 뭘까? 뭐 다양한 정치 경제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 내부에 있는 자아들 중에 일부를 꽉 막아놨기 때문에 터진다는 겁니다. 마치 하수도가 없으면 상수도도 존재할 수 없고요. 그런 더러운 물을 뺄 데가 없으면 깨끗한 물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도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유명한 김치 싸대기죠. 자, 우리 일상에서 김치 싸대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걸 보면서 누군가가 통쾌하거나 나도 저런 걸 하고 싶었는데 드라마에서 저런 걸 대신해 주네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혹은 그러지는 않더라도 저걸 보면서 마음을 쓸어내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누구요? 저런 비슷한 처지에 있긴 하지만 나도 내가 좀 착한 엄마인지 혹은 착한 장모인지 잘 몰랐는데 저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이 드라마에 나오는 걸 보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위안이나 위로들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드라마 같은 데에서는 뭔가 나보다 못한 혹은 과장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내부에 억눌려 있는 자아들을 좀 숨 쉴 수 있도록 그리고 활약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이 없이 다 도덕책 같은 게 나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그거는 예전에 영국에서 해가 지지 않는 그 빅토리아 왕조 시대 때 이게 나왔는데요. 그때에 뭐가 많이 나왔냐면은 히스테리가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히스테리. 또 반듯하고 정숙하게 옷도 그렇게 입고 늘 행동거지도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되게 도덕적이고 반듯해지고 정말 즐거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짜증이 늘어나더라 한다는 거죠. 다 뭐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억압된 자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자아들도 누구 거다? 우리 거다. 흔히 이제 우리가 욕하면서 배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욕을 하는 대상들도 우리 안에 억눌려 있는 자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막장 드라마가 뭐 요새 오늘 내일 얘기냐 하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죠. 드라마나 우리 예술이라는 것 자체는 억눌려 있던, 하고 싶은데 못했던, 혹은 창피해서 드러내기 힘들었던 이런 자아들이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공간이 바로 예술작품이었다는 거죠. 만약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오늘날 아침 드라마로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막장 욕을 들어도 그런 욕을 듣지, 그런 욕도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다 크지도 않은 것들이, 이제 10대 중반에 있는 애들이 결혼한다는데 서로 엄마 아빠는 서로 왼수지간인데 거기에서 결혼식을 지들끼리 하고 거기에서 요즘 얘기로 하면은 정신 나간 신부가 사회를 봐주고 뭐 이렇게 잠깐 죽는 약을 줬는데 그걸 보고 죽은 줄 알고 실제 약을 먹고 죽고 또 깨서 봤더니 죽은 걸 보고 또 자기도 약 먹고 죽더라 뭐 이런 드라마를 아침 드라마 했단다면 그게 용인이 됐겠냐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서 명작이라고 할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흔히 카타르시스라는 것들은 우리 안에 억눌려 있던 자아들이 그렇게 뭔가 숨을 쉬고 뭔가 그 역할을 할 기회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요. 지금 흔히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것도 아마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이게 수백 년 동안 이게 지속될 수 있다면 고전 명반에 들어서지 않을까. 예, 뭐 점 하나 찍었는데 못 알아보더라 하는 이런 것부터 뭐 다양한 그런 시어머니, 악독한 시어머니 역할들이 있는데 그거 역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또 다른 나더라 한다는 얘기들이죠. 사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사실 잘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납득하기 어려워 라고 하시는 학습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예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설공주의 계모의 정체는,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악당이죠. 악역이 대표적인 게 계모죠. 계모의 정체는 뭘까?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백설공주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백설공주의 계모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사회의 어떤 이런 풍습이나 트렌드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 시기에는 흔히 이제 일찍 죽어서 재혼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평균 사망 연령이 대략 30대 중반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호랍이 과부들이 많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런 재혼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백설공주가 이렇게 그 일곱 난장이 틈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웃 왕자하고 만나서 행복하게 이제 잘 살았다 하는 게 백설공주 끝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백설공주는 그럼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 야, 이제 이거를 현실 버전으로 보자는 거죠. 만약에라도요, 백설공주의 입장이 아니라 백설공주의 시어머니 입장에서 백설공주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들 잘 키워서 왕자로 잘 키웠는데 이웃나라에서 서로 사돈 맺자고 그래요. 근데 이것저것 하면서 지금 뭐 더 마음에 드는 공주를 얘 짝으로 해주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냥을 갔다 오더니 이쁘장한 애를 싣고 오더니 얘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눈이 풀렸어요. 자, 엄마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쉬거라 하면서 무슨 명령을 내렸을까요? 아마도 부하들한테 그랬겠죠. 제 뒷조사를 해보거라. 그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켜요? 뒷조사를 시켰더니 한 일주일쯤 보고서를 하나 가져와요. 백설공주 뒷조사 보고서. 보고서 내용 딱 봤더니 그거죠.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 그리고 새어머니가 돌아오셨는데 가정불화로 가출해서 어디서 살아요? 일곱 남자와 동거. 근데 동거한 남자들도 누구예요? 난쟁이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운 나쁘게 우리 아들이 딱 보고 한눈에 눈이 돌아가서 이 아이와 결혼을 하겠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시어머니가, 어떤 엄마가 이 결혼을 찬성하겠냐는 거예요. 반대를 하죠.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온갖 구박과 뭔가를 하면서 쫓아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버텼겠죠. 자, 버텼어요. 버티고 나서 그 시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정말 왕비가 됐어요. 진짜로. 자, 그러면 백설공주는 행복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백설공주의 불안의 바로 근원은 백설공주 내부에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자, 다시 필름을 돌려서요. 백설공주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기본적인 근거가 뭔가요? 백설공주는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모, 이뻐서예요. 이뻐서는 사실은 백설공주 옛날에, 요즘이야 뭐 그렇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타고난 거였죠.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타고났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의지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애를 낳고 나이를 먹은 백설공주, 자기가 왕비가 될 수 있던 근거인 미모를 늘 모니터링해요. 뭘 보고 모니터링했을까요? 거울을 보고 모니터링했겠죠. 거울을 보면서 마음속에 염원을 빌어요. 뭐라고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왕비가 한 말입니다. 즉
백설공주의 미래의 백설공주가 바로 이런 왕비였다는 거죠. 우리는 동화책에서 보면 악역하고 주인공이 있는데 사실 이 두 개가 다 모두 어디 있다? 우리 내부에 성격 속에 있다는 거죠. 나는 착한 시어머니야 혹은 나는 착한 학생이라고 하지만 누군가 보기에 악독한 시어머니 혹은 뭐 그렇게 나쁜 좋지 않은 학생 역시도 내 안에 있다는 거. 적어도 이렇게 본다면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 수 있다는 게 이런 성격 심리학의 시사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안에도 나쁜 어떤 기질들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한다면 조금 더 내가 좀 안 좋게 보는 사람 속에서도 뭔가 장점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동기심리학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할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네? 그런 얘기 가끔 하시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요. 학습자 여러분은 지금 왜 심리학을 배워봅시다를 들으시나요? 사실 그런 동기들, 우리 마음속의 이유들은 딱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들, 우리는 배가 부른데도 먹게 돼요. 그러지 않나요? 살이 찐 사람들은 대부분 뭐 우리가 영양분이 부족해서 더 먹는 게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닌데 계속 먹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음식을 그냥 우리 영양 보충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족한 영양들을 보충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거는 아주 일부분의 설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살찐 사람이 거의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저부터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고민을 하시는 걸 보면 사실 우리는 음식을 단지 배가 고파서만 먹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딱히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 불안한 것하고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뭐 굳이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계속 먹는 거나 딱히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 불안한 거나 같은 원리다 하는 것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요, 음식 먹는 것부터 불안한 것까지 우리 행동들을 뭔가를 하는 것에는 딱 원인이 딱 하나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자아들이 많은 것처럼 동기도 여러 가지 동기가 작동한다는 거. 자, 이제 배부른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왜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게 될까? 대표적으로요, 우리는 배가 가득 찼지만 메뉴가 다양할수록 많이 먹게 된답니다. 뷔페에 가면, 뷔페라고 그러죠. 뷔페에 가면 실제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먹게 되죠. 왜? 다양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음식만 다양해서 그러냐? 함께 먹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먹게 된답니다. 여럿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얘기하면서 더 먹게 되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먹으면 나도 따라서 먹게 되죠. 근데 더 여기서 나쁜 경우는 뭐냐면은 많이 먹는 사람하고 같이 먹게 되면 또 많이 먹게 된다는 거. 어떤 사람과 먹느냐에 따라서 먹는 양이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로울수록, 심리적 허기라고 하는데요, 외로울수록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거. 우리가 먹는다는 것 자체도 영양 결핍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핍이 음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운동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렇고요. 이걸 왜 하느냐? 딱히 우리가 학교를 왜 다니느냐? 좀 더 나가서 인생을 왜 사느냐? 무슨 철학적 질문 같지만 여기에는 딱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한다면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의미들을 더 채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동기심리학에서 바로 이런 지점들을 누가 얘기했냐면은 매슬로우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배가 부르다. 그런데도 계속 먹는다는 얘기는 배가 부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행동해야 될까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참고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은 아마도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리적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한다는 거죠. 생리적 욕구, 뭐 우리는 배고프거나 위협을 당하면 그걸부터 벗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좀 더 안전하게 살고 싶고요. 안전하고 배가 부르면 다음에 뭘 하고 싶습니까? 심심합니다. 그때는 사람을 찾게 되죠. 바로 사랑과 소속의 욕구라는 거죠. 우리는 먹을 게 풍족하더라도 뭐 이렇게 소속되지 못하면은
뭐 진학에 실패했다거나 취업에 실패하면 되게 위축됩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소속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열심히 해서 다음에 취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진학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끝인가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좀 자존의 욕구. 거기서 내가 좀 1등하고 싶어. 좀 더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런 욕구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1등을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뭐 살 게 없을까요? 그때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것들이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이때는 다른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계획을 세워서 뭔가 성취하는 이런 욕구 단계로 넘어간다면 어떤 행동 자체가 거기에서 맴돌지 않고 점점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아 실현이란 어떤 특성들을 보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동기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건데요. 라이언과 디시라는 학자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기 실현 경향성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거기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3가지 요소가 어떤 걸까요? 바로 오토노미, 자율성. 내가 스스로 뭔가 선택하고 했을 때 더 즐거움이 있고 더 만족감들이 높아진다는 거죠. 사실 공부가 재미없는 이유는 내가 선택해서가 아니죠. 근데 꼭 공부할 때, 시험 볼 때쯤 이렇게 방 청소하고 책상 정리하는 건 막 하고 싶어지죠. 자, 그때의 책상 정리나 방 정리는 바로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시험 기간 딱 끝나면 청소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죠. 뭐 또 다른 걸 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이제 자율성이고요.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취미로 하던 거를 직업으로 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프로게이머가 되면 그 게임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일이 돼버리는 거죠. 자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건 다 재미있고 다 뭐 그냥 힘이 뿜뿜 나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다음에 나오는 게 유능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는데 뭔가 느는 느낌이 나요. 쭉쭉 늘어나요. 그러면 뭔가 재밌어지고 뭔가 내 안에 크는 느낌들 때문에 눈만 벌쩍 띄어도 그걸 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운동이 됐든 혹은 게임이 됐든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선택해서 느는 느낌이 나는 게 바로 자기 실현 경향성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인간은 사회적 존재고 relativeness, 관계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관계성이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걸 누군가 봐주고 인정해주면은 훨씬 더 기쁨의 배가 되고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운동을 하더라도 혼자 하지 않고 여럿이 하죠. 응원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여럿이 하고 싶어 하고요. 여럿이 어울려 노는 게 훨씬 더 재미있어집니다. 자, 이렇게 내가 자율적으로 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유능해지고 그걸 다른 사람과 나눴을 때 바로 이게 비로소 그냥 나만 충족하는 자기 실현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는 성숙한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고요. 이게 동기심리학에서 뭔가 정체되어 있고 갑갑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뭔가 내가 선택을 안 했다? 그럼 내가 선택할 만한 걸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게 뭔가 느는 느낌이 없어? 그러면 뭔가 내가 해서 쭉쭉 늘어날 만한 것들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다 된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해? 그러면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시죠. 그럼 뭔가 좀 세상이 밝아 보이고 뭔가 좀 의욕이 더 샘솟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